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는 어렵고 안 좋을 때 안 해도 돼요. 꼭 시장을 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적당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죠. 단점은 각자의 직업들이 다 다르시고 관심 분야가 다르시고 욕심은 있는데 그만큼 나 노력하긴 싫어.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숙함이 발생합니다. 그 미숙함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 세 주체 중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가 제일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전우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과 외국인, 제가 옛날에 다 했던 일들이네요.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느냐. 제가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만났던 개념이 이키가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키가이라는 개념은 일본 분들께서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 개념을 활용하신다라고 알고 있고요. 일본에서 일본에 계신 전우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키가이라는 부분은 좋아하는 일과 그다음에 잘하는 일, 그리고 돈 되는 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세상에 필요한 일, 이 네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 네 개가 전부 겹쳐지는 것이 이 이키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차트 벤다이엄을 통해서 구조화를 시키고 그 구조화를 시킨 것에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고 이 부분은 저기에 해당된다. 이런 구조화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활용하잖아요. 바로 이 이키가이가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의 삶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보다가 어느 날인가 한 200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만난 게. 그래서 그때 이 차트를 딱 보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투자가 기관, 외국인, 개인, 기업이라는 네 개랑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네 개가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라는 부분은 이런데 제가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주로 삼는 사람인 투자자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을 제외하고 사람들로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투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세상의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정보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죠. 그래서 상당히 용이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제가 돈 번다고 제가 돈 번 게 아닙니다. 제가 돈 번 것은 회사가 돈 버는 것이고 그 돈 번 것의 일정 부분을 제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윗사람이 이것도 숟가락 얹어가지고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 애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되지? 이런 생각 속시 고민들 다 하잖아요. 그것이 아주 심합니다. 금융권은 특히. 왜 그러냐면 금융권의 기본적인 실력은 다 무형자산과 네트워크 효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과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좋은 담당자 혹은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좋은 업종,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인기 없는 업종, 이렇게 담당을 줘버리면 이 진기가 많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매우 심한 게 제조업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저는 외국계 기관을 4년 동안 일을 했었잖아요.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과 생활을 해보지 못한 상태의 지금 저는 아마 해본 지금의 저보다 훨씬 이해 레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장점은 여러 번 제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생각, 세상의 방향, 그리고 지나온 역사, 뭐 인류 전체에 대한 문제, 단지 돈이 아닌, 왜냐? 단지 돈이 아닌 그 문제들이 다 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반대로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한테 중요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중요하잖아요. 싱가포르이 중요하잖아요. 런던이 중요하죠. 서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걔들이 우리를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걔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반대로. 근데 마치 이거 연애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고 그 여자가 나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좋은 일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야죠. 더 노력하고. 그 말은 더 이해하고 더 공부해야죠. 투자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디테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회사들을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사실 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는 뭐 2, 3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워렌 버핏 회장님이 일본 방문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하신 거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일본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주 안 오는데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전후의 분들은 장점은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이 전략을 제가 박스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다시피 자산 배분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안 좋을 때 안 해도 돼요. 이 외국인도 다 기관 투자자고 기관도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개인 투자자는 한국에 관심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 검은 머리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 그들의 평가 기준은 절대 수익률보다는 벤치마크를 얼마나 그거보다 잘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 시장이 빠지는데, 시장이 10% 빠지는데, 시장 빠지는데 내 거는 5%밖에 안 빠졌어. 그래서 행복하시나요? 조금 낫죠. 그냥 상대적으로 옆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죠. 그냥 그거일 뿐이지 내 돈 손해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시장을 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적당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할 때 많이 하고 적당한지 애매해서 이건 적당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땐 조금 하고 정말로 아니다 이거는 그땐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죠. 문제는 근데 단점은 저는 뭐 투자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했던 그 방식을 계속 매일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지만 각자의 직업들이 다 다르시고 관심 분야가 다르시고 뭐 가지고 있는 부의 레벨이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뭐 나는 공부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서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거를 부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작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욕심은 있는데 그만큼 나 노력하긴 싫어.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전후에는 여기가 우리 전후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모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숙함이 발생합니다. 그 미숙함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 셋 주체 중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가 제일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저는 개인 투자자의 실력의 범위를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면서 투자를 30년, 50년 하고 개인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관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뭐 저도 약간 30년 정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 중에서 여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정말 공부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복권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겠죠? 이렇게 실력 차이가 큽니다. 근데 외국인이라는 것과 기관 투자자 둘 다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켜야 되는 규정과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꼭 실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정해진 정형적인 부분에 대한 행동 패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 차이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더 저는 범위를 넓게 그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종류와 전략이 훨씬 다양하고
외국인들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굉장히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 저는 외국인보다는 좀 이 폭이 적다고 해서 더 여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차이입니다. 편차입니다. 이거는 이 길다고 개인이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편차가 적은 만큼 이렇게 편차가 적어요. 이러한 주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씩 여기 있는 분들은 이만큼 올라오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만큼 올라오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만큼 올라오고 올라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돕고 이런 식의 구조를 계속적으로 저는 만들어가자는 게 우리 전후회가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의 사례를 제가 제 책에서도 썼던 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 하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고 설명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조나단 윌못이라는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게 지금 그 링크드인에서 그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옥스포드 나오셨고요.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76년부터 지금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전략 파트에서 채권 쪽을 더 핵심으로 주식을 그 다음으로 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일하셨고 옥스포드에서 정치학, 철학, 뭐 경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수학하고 따로해서 박사학위가 5개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연찮게 이제 한국에 와서 저랑 3일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생각하는 구조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를 너무 심도 깊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깊은 이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세상이 움직이는 부분들의 방향성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그리고 과거에 있는 부분들이 엮인 부분.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생각 구조를 보면서 이 물리학에서 많이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대한 많은 가능성들이, 그다음 지금 현재 이 시점, 그다음 미래의 이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릇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잠깐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 하게 되면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있겠나요? 게다가 이거라도 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없어요. 과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만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 전체 구조를 양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학문, 경험, 사람들과의 대화,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생각의 차원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충격을 제가 받고 그 충격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그러한 자극을 크게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투자자 중에서는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친한 형님입니다. 알리안츠 글로벌 운용이라는 데서 매니저를 하셨고 그다음에 쿼드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셨었고 지금은 쿼드 벤처스라는 이 벤처 업계에서 새로 씨앗들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김정우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없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죠. 김정우 사장님처럼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또 김정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 나오셨어요. 예전에는 금융을 하는 그냥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만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공대 쪽에 있는 부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업계에도 저는 차근차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한 가지 관점으로만 해가지고 잘 된다라는 구조가 안 된다라는 걸 선진 금융기관들에서는 다 만나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얘기해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 전공들이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김정우 사장님처럼 건축, 그래서 건축과 철학과 미학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사람, 고민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람,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 세상과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저는 금융 쪽에서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자,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줄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숙함을 보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미숙함을 보완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으면 장점을 먼저 키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단점을 먼저 보완하자고 할까요? 손실이 훨씬 더 막아내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체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잘 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생존한 다음에 잘 살기 위해 투자하는 거지 잘 살고 생존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에 대해서 같은 양의 손실에 대해서 1.5배 혹은 2배 정도의 더 민감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심리학에서 밝혀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손실이 나한테 생명에 대한 생존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동일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똑같이 못 봐, 이 바보들아 라고 하는 것은 산수만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마이너스 1이 나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 단계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잘하기보다는 미숙한 부분을 줄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 방식,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가치 투자의 면밀한 방식으로 마이크로 기업 단위나 매크로 환경 단위나 이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더 잘합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방식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잘하는 차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는 미숙함에 대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가장 면밀하고 제대로 된 1층의 근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저도 제가 지금 주로 다루는 범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다면, 그리고 꼭 한 가지 공부를 한 가지 끝나고 그 다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뇌는 병렬 구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병렬 구조로 잘못 움직인다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의 구조가 여성과 뇌의 구조, 남성의 뇌의 구조가 직렬과 병렬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사이도 뇌과학이 잠깐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렬에 가깝고 직렬에 가까운 것이고 뇌는 기본적으로는 병렬 구조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왔다 갔다 계속 거리고 있는 거지 병렬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기간을 좀 2주 혹은 한 달 정도를 두고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병렬 구조로 미숙함을 보완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장점을 강화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했다가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투자 대상이나 환경, 특히 이쪽은 환경과 또 뭐 심리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한 부분의 이해를 적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자산 배분 전략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면 그 부분이 차이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넓히면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은 지피지기잖아요. 나를 알고 남도 알고 해야지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나만 알면 남이 그것을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그 나를 이용해서 되짚어 엎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당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공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자기가 바꿀만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지만 저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좋은 지식과 정보 같은 것들과 또 하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업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영업도 했고 운용도 했잖아요. 운용이라는 건 뭐냐? 남의 돈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맡는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부분들, 결국은 어떠한 수단이 있고 사람이 있고 두 가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고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왜곡이 잘 안 돼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너무 끌려갈 정도로 그냥 광신도처럼 그냥 저 사람이 말하면 다 될 것 같아 라는 추종자를 만드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저건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너무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좋은 얘기나 도움이 되는 생각을 전달했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건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를 그런 식으로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전하시는 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한 사회학자분이 계십니다. 벨라 드폴로라는 그 교수님이 한 20년 정도 거짓말에 대해서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참 해외에는 이렇게 딱 굉장히 특이한 주제를 오래 연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정직한 사람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고르려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연구 방법과 방법론으로 실험도 하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까 그걸 고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해 보이는가 불편해 보이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찾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전 옛날보다 제가 10년 전, 20년보다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솔직히 잘 듣지 않아요. 그 대신 뭘 듣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뿜는 분위기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편안한 사람은 제대로 된 좋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자세히 듣고 원하는 정보를 다시 물어보고 해서 받으면 돼요. 근데 뭘 얘기를 그냥 수도 없이 하고 차트 수도 없이 데이터 수도 없이 막 이렇게 그냥 쏟아붓는데 근데 뭔가 계속 듣고 있는데 불편해.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려 도움이 안 되거나 왜곡되거나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물건 파는 사람이거나 이런 느낌의 상황에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분들의 연구에서도 뭔가 생각하느라 열중하는 사람보다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뭔가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게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수를 잘 기억을 못해요. 누가 이렇게 지금 지수가 3000인데 3300을 가냐 200, 2700까지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숫자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바뀔 거기도 하고 변수가 바뀌면 요즘은 변수가 너무 빨리 바뀌기도 하고 그냥 10%면 되지 그게 무슨 5%면 되지 한 30% 넘나? 이 정도의 감이면 되지 그 숫자가 딱딱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숫자를 딱딱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뭔가 저 사람 정확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을 저도 예전에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팩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노이즈를 줄여야 된다. 노이즈를 줄이고 정말로 도움될 것만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팩트처럼 보이는 노이즈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제가 정리한 생각인데요. 전문가 중에는 잘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설명만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텔레그램 채널을 보면서 좀 경계하라고 제가 친한 아우들한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잘 설명하고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은 채널을 되려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인데 마치 그게 너무 잘 설명을 하시니 사실처럼 보인다. 라고 제가 그 경고를 아우들한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내 생각을 할 수 없게 하고 생각을
경직화하는 방식의 단점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경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처럼 보여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그 위에 저의 관점을 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 중에서는 행동하는 사람보다 말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제가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말한 대로 그 다음날 가서 매매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회사 다니다가 다른 회사 가서 혹은 회사 만들어서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을 둥 살 둥 같이 회사 만들었다가 다 없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말만 하고 지나고 나서 합리화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참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찾아내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하고 설명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되면 정말 소중하게 그분들을 대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아주 드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부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한 개괄을 해보면 저는 전문가 중에서도 잘 몰라서 결과적으로는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있죠. 자기가 몰라서 하는 건데 그렇게 뭐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적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큰 피해를 줄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나머지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왜 속입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게 강하든 약하든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경우도 있고 중간 정도의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1%는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요. 뭐냐면 지식도 있어요. 의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크게 사람들이 보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을 하거나 이해의 범위가 너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 이해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데 스스로는 이 정도 이해밖에 없는데 이 정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능력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힘들다. 그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데 그 문제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버리면 더 큰 피해를 조직에 주잖아요. 그런 사례가 약간 유사하겠죠. 저는 이제 이 사례 중에서 이것은 히틀러의 사례가 사실은 떠오르긴 합니다. 저는 의도가 나쁘기도 섞여 있긴 한데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제가 그게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세그먼트별로 나누어서 주변에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어느 분야든 저는 이 차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부분과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그려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초보자들은 뭔가 좀 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6개월, 1년 동안 여러분들 이거 타고 다니셨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 괜찮은, 나 돈 잘 버네? 나 뛰어난 투자자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자만하기 시작했고 그 자만을 계속 키워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도 당연히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수익이 나면서 굉장히 으쌰으쌰 속으로 하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때는 그래도 아직은 이제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난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이게 제가 적성에 맞나 봐요. 제가 좀 뭔가 약간 끼가 있나 봐요. 이런 쪽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자만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시죠. 그러다가 이제는 다 됐어. 기관 애들 뭐냐? 쟤들. 외국인 쟤들은 뭔데?
돈 좀 벌었다고 저 왕개미? 쟤들은 또 뭔데? 이러면서 이제 자만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가 최고의 전문가죠. 나 말고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거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을 안 겪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겪고 나서 실패와 실수를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안다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아는 게 아니었네 라는 부분들. 그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경험과 제대로 안 된 경험, 틀린 사례, 맞는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는 것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많구나라는 것에 각도가 스티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나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고 저는 그때가 진짜로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부분은 저는 내가 알고 나 따라 하면 돼. 이건 확실해요. 이 세 단어 쓰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언론 쪽에서 많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럼 언론에서 필요한 거고 저는 언론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은 이해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시면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저를 그냥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우리 전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데이터를 보면서 전후의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 같이 나눈 대화들인데 여기에 좋아요 대비 싫어요의 비율이 99.6%예요. 이게 댓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저희 PD님이나 저나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 해치는 댓글은 여러분들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절이 가능한데 이 좋아요는 싫어요는 저희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99.6%의 평균적인 이러한 좋아요를 달아주고 계셔서 이게 엄한 짓 하는 사람들도 와서 막 싫어요 누르고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건데 그러한 비율이 정말로 적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구나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99.9%까지 올리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좋아요의 개수를 늘려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화이팅! 자, 그래서 우리 전후의 타겟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투자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도 저희는 무언가를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투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채널의 목표가 제가 투자와 삶이긴 한데 투자가 60%예요. 삶이 40%고 그리고 순서도 투자가 먼저입니다. 자, 전후에 우리의 타겟은 전략 타겟은 이 버블 차트에 제가 수정된 버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수정된 버전에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매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박스 구간에서 이 박스가 기존보다는 더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러한 저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현금을 마련하는 조언들은 많이 드렸고 무엇을 아직 사라는 조언은 잘 못 드리고 있고 하는 부분이고 이 버블 차트대로 꼭 동일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의 이 부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라는 얘기를 제가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인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해를 넓히고 매크로와 마이크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합쳐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전후회가 전략으로 하고 있는 타겟입니다. 이 타겟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 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앵커링을 지금 여기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댓글을 보면서 조금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댓글 보면서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올해 상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상반기 때 수익률을 이 정도 와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좋았던 시점을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7월 초로 돌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7월 초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일을 위한 투자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 생각을 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의 사람들마다 상황을 다르게 반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지금 7월 초에 트럼프의 그러한 저 금리를 인하하지 말라는 부분, 이거 이상한데?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나왔어.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 저 같은 사람은 일단은 투자 환경 악화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기대 수익률을 상반기보다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행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직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각도가 동일합니다. 내가 상반기에 벙커만큼 나 하반기에 벌 거야. 그리고, 지금 버블 나와. 지금, AI 지금 얼마 됐다고. 지금 이제 선거할 때 지금 민주당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보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 휘어져 올라가는 건, 그냥 고고고야. 인생 뭐 있어. 지금 좋을 때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맹목적인 기대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먹잇감이 되기 아주 쉬운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잘못된 매매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수익률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냐라는 나의 기대도 같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했다 해놓고서도 하던 행동을 동일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의 궤적을 맞추려는 노력은 안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고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잘 된 경우나 안 된 경우나 지금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안 된 경우고 여기는 잘 된 경우는 이쪽이겠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방식인 복잡계라는 방식이 잘 되려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쪽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안 됐을 경우도 항상 알아봐야 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할 때는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건 단점이 나올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방법론을 알아볼 때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안 좋은 것을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자,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실행력이 부족하면 그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통제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매매나 이런 것들이 꼬이고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걸 내가 왜 했을까? 그리고 나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저조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조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메꾸려고. 그래서 축구도 보면 지고 있는 팀이 꼭 더 하려다가 더 방어막이 흐트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엄한 노력인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순환고리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버렸을 때는 일단은 어디에서든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죠. 단순한 상황에서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 하면 더 노력하는 게 그 순간 바로 더 노력하는 게 더 의미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성이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는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웠을 때 잘 모르겠는데도 더 노력한다. 이게 더 악화시키고 더 꼬이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멈추어서 상황을 다시 파악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투자 전략을 재설정하라는 시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멈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해야 되지만 잘 될 때도 해야 되는, 늘 해야 되는 게 이러한 매번의 재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세 주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둘 다 인간이 아닌 조직입니다. 기관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근데 개인은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는 개인이고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중요한 바탕이 됐으면 하는 개인과 이런 조직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 계층 구조가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많이 나누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3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숫자라고. 그래서 3개 계층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중산층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라고도 일견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아마 기억에서 살짝 잊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평가가 원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약간 올리브형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산층을 굉장히 많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금 그들이 말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중산층이 가장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상류층한테 정말 유리한가요? 이들이 이걸 용인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의지가 있을까요? 저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조 중에서는 이쪽 구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많이 안 된다고, 중산층이 너무 약해졌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에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여기 계신 전우님들은 이쪽으로 올라오고, 혹시나 여기 계신 전우님들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전후의 목표일 텐데, 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것과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다고 착각하면서 노력을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죠. 자, 중산층이라는 것은 산업사회가 만든 아주 특이하고 특수한 구조입니다. 인류 사회 전체를 보면 이런 가운데의 구조를 갖고 있었던 데는 잠깐밖에 없어요. 산업혁명이 있었던 1830년대부터 한 1960, 70년대라고 할까요? 그때까지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기 시작하기 한 직전, 그때까지는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산업사회에서는 대량 생산이라는 방식에 의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공장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고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기존보다 이쪽보다는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구조가 산업사회에서는 존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산업사회에 살고 계십니까? 정보화 사회에 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구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러면 산업사회 이전은 귀족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못 살고, 우리가 동양에서는 소장농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그래도 좀 약간 인정해주는 표현이에요. 유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농노라고 했죠. 노예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대부분 이계층 구조로 돼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이에서 잠깐 필요성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의 수가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필요할 때, 그럴 때 야, 너희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네들이 쇠뇌를 하는 그러한 구조의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제가 산업사회의 공장 노동자를 표현했는데, 또 하나 뭐가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나폴레옹의 사례입니다. 나폴레옹의 사례부터는 군대의 사이즈를 키워서 국민국가라는 시스템에서 전투의 방식이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규모 인원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대규모의 모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러한 그 중산층이라는 개념의 정책들이 많이 실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산층이
필요한 구조는 지금 현재는 분산형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 과정을 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 그냥 돈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기 있으면 여기에 올라가는 노력, 여기 있으면 여기 올라가는 노력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린 전후회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런 구조야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실제 구조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제대로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 현재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그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개인주의자가 있고 집단주의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복잡게는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활용하는 거라고 하겠죠. 저는 개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집단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리의 과정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이거는 그냥 옛날의 환상이다. 옛날에 이 정도로 그냥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러면 이게 섞여야 되는데 어떻게 섞여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당연히 자기가 살아야 그다음 뭐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뭐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먼저 우리의 생존을 확보해야 되는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이기심이 당연히 있죠. 저도 있고 제가 못 살 것 같은데 남도 진짜 못합니다. 네, 제가 살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타심을 발휘해서, 왜냐하면 집단이 있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지속 가능성이 생기고 생존에도 유리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이 제가 있는 집단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전후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타심이 개인주의인 이기심보다 더 크게, 훨씬 크게 이렇게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로 이렇게 조합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집단주의를 먼저 세우는 이 두 방식은 나중에 이 사람은 지금 이타주의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집단주의가 더 개인주의보다 크잖아요.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로 보이죠.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크지만, 하지만 둘 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고 개인이 잘 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자체를 못하는, 이해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주의자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집단주의를 넣은 사람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사람이 저는 이게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가 이거는 그냥 저는 이타주의의 정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시간 내에서도 2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주의가 훨씬 더 비중을 높게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남을 도울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게 뭐 있지 않다면, 혹은 어떠한 사명감이 크지 않으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마 여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후회 분들 중에서는 이쪽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사회와 후배들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우리 전후회가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의 흐름상 적당하게 살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우리가 만들어진 구조로 전후회가 잘 짜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투자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해를 올려서 잘 계획 세워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게 잘 안 될까 봐 불안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불안하고 계획이라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동시에 들고 있는 밑단에는 이게 둘 다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미래에다 갖다 놓지 말고 현재 이 시점에다 갖다 놓고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현재 실행해서 미래를 바꾸지,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바꾸거나 그 그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이 둘 다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확대시켜서
그 확대된 이해로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편차가 큰 그 범위에서 전후회가 앞쪽에서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시죠. 비슷하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 국가별 배분이 거의 안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자산 배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업종에 대해서 분산되게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매수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KB 지주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조차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서 들어오는 자금들의 매매가 일정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액티브 매매 비중이 거의 없어요. 액티브 매매라는 것은 무언가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일 때 좋아 보인 거를 사고 파는 것인데, 사람이 하지 기계가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기계들이 알고리즘 따라서 매매하는 전략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움직임을 외국인들이 너무 자주 보여주고, 어제는 대규모로 샀다가 오늘은 대규모로 팔았다가, 이러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식. 왜 그러냐면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체들이 만약에 자기는 하는데 남들이 안 하고 있다면 여기서 차별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ETF나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들은 이렇게 변동성의 볼에 볼러틸리티를 움직임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 중에서 퀀트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이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걔네들이 쥐고 흔들면서 다른 애들은 안 하고 나만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의 움직임이 훨씬 더 예전엔 용이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방식보다는 한국 시장에서는 힘있게 쭉 당겨버리면 기관이나 개인들이 따라와 라는 부분에 추세 추종을 만드는 방식의 전략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거는 방향성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방향성을 만드는 방식이 일정 부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 통해서 추세 추종 매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작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변동성 알고리즘 매매가 훨씬 더 커져서 그 부분이 장을 판단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변화가 외국인이 있는 것 같고, 기관에 지금 ETF 말고 자금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은 개인분들이 맡긴 게 아니라 지금 뭐 전후에도 계시겠지만 다들 기관에서 돈 빼시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뺀 돈 가지고 ETF 하거나 직접 하시기 때문에 기관들은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사, 이런 데들에서 일정 부분 주식을 해야 되는 비중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 운용사들한테 그 돈을 맡겨서 하거든요. 그 자금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은 평가의 기준이 다 벤치마크예요. 코스피 대비 얼마, 코스피 대비 얼마, 이런 식의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어떠한 특별하게 강한 포지션을 한쪽으로만 아주 다르게 설정하는 운용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의 영향을 전보다 더 적게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돈이 늘어나지가 않으면 그 흐름의 힘도 시장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타이거 동료분들도 계실 텐데, 타이거 같이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정말 타이거의 운영 스타일에 맞는 자기의 종목을 고르고 이런 운용에 매매를 하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운용사의 숫자도 줄고 규모도 그렇게 늘지 않아서 영향이 주는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은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훨씬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편을 설명드릴 때 약간 이 창구들이 증거사가 아닌데 양쪽에 다 떠 있는 경우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죠. 판단이 옳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돈보다 영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보다 저 전략이 더 나으면 그 전략을 많이 쓰는 것이고, 이 전략이 예전에는 먹혔는데 안 먹힌다라면 돈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그 돈의 판단이 집단 전체적으로 그 자금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그 시스템 매매들의 자금들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각각의 그러한 그 운용사들이 컴퓨터 매매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기본 이론이나 방식들의 공통점인 부분들이 서로 간에 짜맞추진 않았지만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실업률 데이터가 예상보다 안 좋게 들어왔어 라는 데이터를 좋게 해석할 프로그램은 없어요. 다 동시에 같이 나쁘게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의 가격 흐름을 증폭시키고, 그러면 한 팩터에 대한 중요도를 실업률 데이터는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나는 5% 중요해, 얘는 10% 중요해, 이런 정도의 또 다 차이는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엇물려 버렸는데 그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인 일반 투자자들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사자가 확 없어져 버리면 그 상황에서의 변동성이 급증하게 되는 게 나타나 버리겠죠. 왜냐? 그 팩터에 대한 반응도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큰 크래시를 나타내는 현상들. 하나의 큰 크래시라는 건 쏠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쏠림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더 자주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옛날보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퀀텀 점프처럼 움직인다라는 게 그게 구조화된 그런 현상이죠. 다른 얘기인데요.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추세가 있다라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요인도 있고 그 요인을 추종하는 자금도 강하고, 이 두 개가 만나야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추세 추종이고요. 지금 변동성이라는 것은 펀더멘탈 팩터가 거의 없거나 있지만 지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펀더멘탈 팩터 대비 그것을 추종하는 자금이 좋게나 나쁘게나 너무 커서 그걸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만들어지지 않고 변동성만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금이 옛날에는 적었기 때문에 작은 변수에 대한 게 이 정도로 움직였는데, 이 자금이 이제 커져 버리니까 이 큰 자금이 요만한 팩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기계라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예전엔 요만큼 움직이던 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네. 개인이 이런 네. 기관과 네. 이기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 쉽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아주 상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이길 수 없어요. 네. 아니, 그럼 그 사람 직업인데, 뭐, 요리사보다 우리 요리 잘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로 뛰어난 이 할머님들이 전라도에 가면 그냥 집에 가면 식당보다 맛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공부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높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창을 많이 보고 계실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단기 금융 상품에 옮겨 놓으시고, 요즘 뭐 한 3% 근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데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원래 본업과 그다음에 투자 공부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구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한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시점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온라인 상으로나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늘 그렇게 확실하다는 말씀은 제 사후에 없는 사람이고요. 딴 데보다는 확률 높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공부해서 그 공부한 부분의 능력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전장에 나가는,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때가 되면 종목에 대한 공부나 시장에 대한 공부, 이 부분은 공부를 하다가 실행은 그때 가서 더 증가시키는 그 방식으로 하시죠. 사실 저도 이제 웃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드신 전우님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다잡기 힘드실 텐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전후에 이렇게 수업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